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최근 사적 채용 논란이 일면서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라는 여당의 입장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권 공방 짚어보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보다 월세 계약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비슷해지는 깡통 전세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야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모든 국가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윤핵관 사이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합니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에도 불구하고 2만 6천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일주일마다 환자가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보름째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3주 동안 이런 더블링 확산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일주일마다 환자가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6,299명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보다는 14,000여 명 줄어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000여 명 증가해 2.1배 늘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4.2배로 늘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은 보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월 25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25,980명, 해외 유입이 31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8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 수가 80명대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31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753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하루 환자 더블링 현상이 앞으로 3주간 더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코로나19 재유행 급증 단계를 지나고 있다면서 당분간 확산세는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대유행 때의 경험을 보면 더블링이 6주간 진행됐고 지금은 3주째라며 3주간 더블링이 지속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지금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 변이의 파급력을 오미크론의 절반 정도 규모라고 예상하고 전체 인구의 25%는 충분히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또 하루 확진자 20만 명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하루 최대 확진자 수는 일주일에 하루 평균값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에 확진자가 많아 체감은 25만에서 30만 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BA.5 유행이 오미크론과 비교해 확진자의 위중증, 사망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다행인 점은 재감염자의 중증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돼 대응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이나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 120일이 지난 뒤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방역당국은 접종 시기에 도달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3차 접종까지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뒤에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잔여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이나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 예약에 의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리 돈으로 195억 원어치 소비 쿠폰을 발행합니다. 베이징시는 음식 배달 앱 등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비자 1명에게 하루 최대 4장씩 총 1억 위안 규모의 음식 할인 쿠폰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을 보면 2달 넘는 전면 봉쇄가 이뤄진 상하이의 경우 마이너스 13.7%, 부분 봉쇄에 들어갔던 지린성과 베이징은 각각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4.5%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재헌절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이번 주 목요일 다시 한번 시한을 정해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부터 먼저 꾸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가 50일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가 일단 일부 합의를 이뤘다고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습니다. 여야는 우선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정부 질문도 하기로 했는데요. 합의 내용 여야 원내대표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논의한 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10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7월 21일 10시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7월 21일 목요일 국민의힘이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26일, 27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오후 2시에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원구성 논의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2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다시 한번 시한을 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를지 관심입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연이틀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오늘은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네, 오늘 아침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거친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임용과 관련해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앞서 권대행이 했던 자신이 장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또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등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장 의원은 권대행에게 집권 여당 대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권대행은 장 의원의 이런 지적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또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 두 사람은 오찬 회동을 통해 이준석 대표 징계 수습에 대한 이견으로 불거졌던 불화설을 일축했는데요.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어제는 부산 광안리에서 당원들과 교류하며 2030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이 의원은 오늘 아침 8시 반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당권 행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는데요. 이 의원은 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닮고 싶은 지도자로 꼽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실 정치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통합의 정신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닮고 싶은 근현세사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처음 일정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출마를 두고 당내 반대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역시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서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의원을 못 막으면 당이 쪼개질 거라며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폭주기관차는 그럼 당연히 이재명 의원이 되겠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폭주라고 표현을 한 건 조금 과하긴 하지만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늘 마감되는데요.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밝혔던 97그룹 박용진 의원은 오늘 아침 10시 반 부산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당으로부터 출마 불가 판단을 받았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후보 등록을 강행했지만 서류 접수 자체가 거부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윤핵관 사이의 갈등이 노출된 것을 두고 불안정해 보이고 미숙해 보인다면서 집권 세력에 필요한 건 안정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에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간의 설전에 대해서 가뜩이나 복합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고 두 사람이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해당 문제라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도 아마추어리즘이고 실세들도 보면 너무 말을 함부로 해 국민이 불안하다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현재 당의 임시직무대행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갖춰야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 충분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소수당으로 똘똘 뭉쳐 제 역할을 하려면 임시체제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원 당규상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하기로 결론냈지만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선의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대표 자신도 복잡한 생각이 있겠지만 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믿고 싶고 나름의 통큰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잦은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모든 국가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론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딴 채용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0%대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은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살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33.4%로 지난주보다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6.3%포인트 오른 63.3%를 기록해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내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옐런 장관이 내일 방한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각각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공급망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한국의 참여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4년 7개월 만에 열립니다. 강제동원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등 임박한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연결해서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 알아봅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곧 일본에 도착하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장관은 1시간쯤 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힐 예정입니다. 그 뒤 바로 도쿄 시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번 회담은 오후 4시를 조금 넘어 시작해 1시간 정도 이어집니다. 그 뒤 만찬을 겸한 논의가 1시간 반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장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하야시 외무성 장관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야시 장관은 가능한 빨리 도쿄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초 지난달 중순 일본 방문을 추진했다 한 달 정도 일정을 늦췄습니다. 지난 10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보입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4일 출범한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활동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협의회 출범 이후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제철 등이 반드시 이 기금에 참여하고 사과하는 것이 전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이 먼저 해결하라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이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논의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압승을 했죠. 한일 관계 개선에 기시다 내각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텐데 현재 일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6일 부임한 윤덕민 신임 주일 대사가 공항에서 한국과 일본 취재진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춘 상황에서 한국 또는 일본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과연 자국을 희생하면서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겠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의 핵 우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깝고 가장 비슷한 입장인 한국과 일본이 그래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일본 역시 이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미룰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가장 먼저 북한 핵 문제와 중국에 대한 대응 등 안보 협력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대화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가져오는 내용을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강합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자민당 내 권력 구도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기 전까지는 당내 보수파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추세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강제동원 문제를 매듭짓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데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국내 정치 상황 등이 과거사 문제 등 핵심 현안 해결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영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한여름 더위도 날려버릴 만큼 시원한 블랙 이글스의 비행을 신준명 기자가 전합니다. 관중석 위에 나타난 블랙 이글스가 화살 모양의 대형으로 창공을 가로지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아찔한 비행을 펼치더니 거대한 동그라미 안에 붉은 제트구름을 펼쳐 태극 문양을 그려냅니다. 빨간 하트를 화살이 뚫고 지나가는 재치 있는 큐피드 기동도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Formation they break where they do the rolls as well. I can't remember what that's called, but that's a really unique one. I've not seen someone do that before.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8대로 편성된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영국 리아트 군사 에어쇼에 참가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8기의 항공기가 하나처럼 움직이며 항공기의 전후면을 보여주는 웨지롤 등 24가지의 화려한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가수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과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노래까지 곁들여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T-50 골든 이글스가 엄청난 정말 파워풀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그 비행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1971년 처음 개최된 리아트 에어쇼는 영국 페어포드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의 군사 에어쇼입니다. 올해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17개국에서 20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했는데 블랙 이글스는 34개국 38개 팀이 경합한 공연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며 공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에어쇼를 마쳐서 영국 국민 및 전 세계인들이 모인 이곳에서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과 대한민국 항공기 T-50의 뛰어난 우수성을 블랙 이글스는 오는 22일까지 영국 판버러에서 열리는 에어쇼와 방산 박람회에도 참석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블랙 이글스 김민호! YTN 신준명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학교 급식실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육류 비중을 줄이거나 재료를 바꿔야 하는 등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서울 자밀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 건강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하고 싶을 텐데요. 워낙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부담이 크다고요. 네, 제 뒤로 식단표가 보이실 텐데요. 이번 주 식품 구성을 보면 소고기나 닭고기 등 육류류가 꼭 한 가지씩은 매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육류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20% 올랐습니다. 떡갈비, 구이 같은 가공식품이나 토마토, 수박 등 농산물도 전년 대비 모두 5에서 10% 정도 값이 올랐습니다. 전체 재료값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 오늘 하루만 봐도 비용이 10% 이상 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는 최근 고기의 부위를 변경하거나 고기 종류를 바꾸기도 하고 재료값은 비싼데 잔반이 많이 나오는 채소 일부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하면 고기 공급 횟수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급식실에선 우유가 부식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그나마 고물가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학기에도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흐름이 계속되면 현재 주 3, 4회 정도 제공되는 후식용 과일 등은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을 분담하는 교육청과 지자체는 증액 압박도 커질 전망인데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다음 학기부터 예산을 약간 올리기로 했지만 물가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예산 여유가 있는 일부 교육청만 급식비 증액에 나서면 지역별 편차가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당장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자밀초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처럼 각종 식자재 가격 안 오른 게 거의 없는데도 쌀값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미국 처리장에 쌀 재고가 많이 남은 가운데 다음 달 햅쌀도 출하될 예정이어서 농협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기계가 한 포대씩 포장돼 나오는 쌀을 화물차로 옮기기 쉽게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쌀이 많이 팔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해 수매한 재고쌀을 적자를 감수하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곳의 경우 쌀 20kg 한 포대 수매 가격이 48,000원이지만 판매되는 가격은 35,000원에 불과합니다. 보관료와 도정비 등을 계산하면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그나마 이곳은 유통업체 등을 통해 대부분 팔려 나가고 있어 다른 곳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쌀 재고는 60여만 톤. 지난해 풍년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재고도 덩달아 함께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데 올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이제 뭐 태풍이라든가 그런 피해만 없다고 하면 작년이랑 작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자 농협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쌀 소비 증대를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간 겁니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학생들에게 밀가루 빵 대신 쌀로 만든 밥 버거와 함께 소포장한 쌀을 나눠줬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 마케팅에 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를 이 쌀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를 벌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좀 밀가루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쌀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쌀값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달러가 그야말로 초강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26.1원에 마감하면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최근 1,300원대가 굳어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자,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죠.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원화 가치는 약 9%, 그리고 유로화도 11%가량 각각 떨어졌습니다. 특히 엔화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6개월 만에 17% 넘게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엔화 환율은 올해 초 100엔당 1,030원대였습니다. 지난달 938원 정도로 저점을 찍은 뒤에 현재는 95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러 강세, 엔화 약세로 해외 직구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한 카드사의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의 해외 직구 결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9.6% 감소했고 결제 건수도 1.4%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결제 건수가 18.3%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기간 일본의 직구 결제 건수는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달러화 강세, 엔저 상황을 뚜렷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가격대가 높은 명품 시계 가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명품 시계를 사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5,021만 원 정도인데 일본에서 구매를 하면 4,112만 원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일본보다 9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자, 엔저 상황에 엔테크도 인기입니다. 투자나 여행을 위해서 엔화가 저렴할 때 미리 사두는 걸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과도한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에 환전 수수료도 3에서 4% 정도로 높아서 투자 전에 먼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처럼 달러화 강세의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고환율 상황에 면세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면세점보다 백화점 제품 가격이 더 저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휴가 준비가 한창인 시기에도 시내 면세점 대부분 매장이 한산합니다.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잠잠해졌으니까 고객님의 입점도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면세 찬스도 옛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오르내리면서 백화점보다 면세점에서 사는 게 더 비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냥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별로 차이 없어지긴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면세점 이용을 좀 안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여행객들은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코로나19 2년 2개월 만에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됐지만 면세업계는 여전히 침울합니다. 국내 주요 면세점 대부분이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면세업계는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내놓은 환율 대응 보상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구매 당시 환율이 1,300원을 넘으면 손해본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60% 더 돌려주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례해서 면세점 혜택도 더 드리는 행사들을 준비해서 고객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시고 예전처럼 면세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새 활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출국 없는 면세 쇼핑에 이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없는 면세 쇼핑도 등장했습니다.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이번 달부터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온라인을 통해 국내 면세 제품을 살 수 있는 역직구 쇼핑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역직구 전문몰을 확장해서 국내 제품들이 해외 소비자들 대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대보다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내국인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건설사가 확정 공사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착공 직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확정하는 관행과 다르게 물가가 올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공사비만 받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착공 예정일인 내년 8월까지 공사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확정공사비를 내세워 경쟁업체인 코오롱 글로벌을 따돌렸습니다. 제안대로라면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 부담을 털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롯데건설과 맞붙은 경기도 안양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확정공사비를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사비의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보다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의 분담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대부분 정비사업장에선 착공 직전 공사비 규모가 입찰 당시 공사비 규모보다 커지게 됩니다. 계약일 이후 착공일까지 물가 상승률이나 설계 변경 등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수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확정 공사비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 시공사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인상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 부실공사 같은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만약 원자재 값이 대폭 상승한다면 시공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원가 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손해는 입주민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 공사비를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 한 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올리면 체감하는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사비를 정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이제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사비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설업계에선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재가급 등으로 공사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조합원 입장에서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최고 6%까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세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가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넘었습니까?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시중 4개 은행 16일 발표 기준으로 보니 6.21%까지 올라갔습니다. 6% 넘는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발표된 거는 2010년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고 은행 관계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또 시장금리도 선반영이 되고 실제 이 전세대출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네.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급격하게 올라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은행들이 발표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말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상단보다도 지금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높아진 것으로 역전이 된 것으로 그렇군요.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예. 이런 6%대 금리가 지난주 한국은행 0.75% 금리 올린 거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라서 더 오를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7월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되면 그 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내달 8월 중순부터 새롭게 이제 인상 적용이 될 텐데 7월 코픽스 금리에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 빅스텝이 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크게 부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일단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요. 대출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는 겁니까? 네, 실제로 뭐 평균 한 3%대까지도 쓸 수 있었던 대출 금리 상품들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 상단이 6%, 뭐 잘 받으셔도 5%대라는 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매달 내셔야 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금이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2년 재계약 기간이 돌아와서 이제 금리를 좀 확인하고 대출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좀 올려주셔야 되는 분들이 대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일부를 전환하려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그 전월세 전환 비율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는 더 낮더라고요. 그럼 이게 더 유리한 건가요? 계산상으로 그럴 수 있죠. 지금 시중 은행들이 발표하고 있는 전세대출 금리의 상단이 6%가 넘어가고 보통 한 5% 후반 정도로 최근에 신규 계약을 하시면서 쓰게 되신다고 하면 네. 현재 시장에서 계약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보니까 4.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 기준금리 2.25% 기준으로 하면 4.25%니까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전세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그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금리상으로는 훨씬 저렴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월세 전환 비중도 계속 늘고 있겠네요. 얼마나 됩니까? 네, 실제로 6월까지 거래된 시장의 월세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4만 2천 건 정도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전체 전월세 거래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월세 비중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기존에 이제 전세로 계약하셨던 분들도 높아진 전세금을 대출 등을 이용해서 높여주시기 어려우니까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반전세라던가 준전세라던가 준월세 같은 보증금 규모가 적고 월세로 주로 내는 월세 형태보다는 전세에 가까운 형태들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현상이 좀 빨라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빚을 내거나 아니면 영끌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전세 자체가 좀 계약하기 어려워지고 월세를 일단 선택하시는 젊은 분들이나 뭐 소형주택, 뭐 연립이나 다가구 같은 월세가 많은 유형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수요 시장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이제 구조를 밟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전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하고 그거에 계속 이제 자금을 충당하는
분양하고 대출을 더해서 집을 사는 이런 중간 단계로 전세를 이용했었다면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전세금 대출도 어렵고 전세금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일부 자발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월세를 선택하다 보니 목돈을 모을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내 집 마련까지는 점점 요원해지는 상황이죠.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월세로 계약하려는 집주인들도 늘어나서 월세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 시장에서 전세 찾기는 어려워지면서 월세 부담이 또 커지는 시기에는 내 집 마련으로 수요가 또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뭐 디딤돌씩 계단식 내 집 마련을 좀 위한 방안들이 좀 더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악재고요.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시장 보니까 약세가 두드러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아니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지는 깡통 전세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 시세의 한 70%, 80% 상회하는 전세 가격이 책정되면 깡통 전세의 우려가 큰 상품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경매 같은 것들로 넘어갔을 때 처분을 해도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매매 시세에 육박하거나 혹은 또 예외적으로 역전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좀 통계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대도시보다는 지방에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주택 유형으로 치자면 뭐 단독 다가구라던가 연립이라던가 이렇게 좀 전세 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는 상품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에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젊은 분들이 많다는 거라서 이런 분들이 전세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점을 미리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세 계약을 하시기 전 단계라면 집주인들이 혹시 세금 체납 같은 것들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갈 우려라던가 다수의 뭔가 갭 투자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유형이라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피하시는 게 좀 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 계약을 하신 이후에는 확정일자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기본적으로 마련하시는 부분하고 최근에는 전세금을 기관으로부터 먼저 사고가 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이 한 3곳 정도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을 본인의 이제 적정한 상품에 따라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품조차도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조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사용하시는 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증보험 가입하시게 되면 어쨌든 적게라도 보증보험 가입료, 보험료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대책을 다시 내놓겠다라는 방침이고 이런 전세 대책에 이런 보증보험료를 좀 완화해 준다던가 이런 세입자들, 젊은 세입자들을 위한 요건들도 포함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의 경우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일각의 젊은이들은 매매가보다도 더 비싼 전세가를 내고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소 특이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임대 수입을 위해서 투자하신 임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좀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오피스텔 시장에서 좋은 상품의 전세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목돈을 내고 거주하는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은 시세에 육박하거나 좀 위험이 있어도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 대출 문제라던가 또 세금 문제 때문에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전세 계약을 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사전 안전을 조금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사후 장치들을 조금 준비해 놓으시는 게 개인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처음에 살 때는 처음에 그 전세에 들어갈 때는 매매가가 높았는데 2년 뒤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집값 하락을 뭐 본인이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집값보다 불안해진 전세금 때문에 그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줄, 회전을 시켜줄 세입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계약을 만료하고 나가겠다고 하지만 집주인들이 그 같은 금액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계약이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럴 때는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뭐 전세권 같은 것들을 설정해놓고 네. 이주를 하시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세입자를 좀 구하기 위한 노력을 현장에서는 좀 같이 도모를 해서 최대한 금액을 받고 이동하시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또 전세, 월세가 계속 늘고 있다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아파트 입주민이 다짜고짜 경비원을 발로 걷어차면서 폭행한 일이 최근에도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경비원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A씨는 경비원을 보자마자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힘껏 찹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화를 내면서 폭행을 가한 겁니다. 70의 나이를 앞둔 경비원에게는 전치 2주의 부상보다 인격적인 모독감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벌써 나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아무리 여기 뭐 주민이라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당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컸죠. 경찰서에 가서 A씨를 고소하려 했던 경비원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입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일터를 잃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만약 입주민이 아니었다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거라며 취재진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근 여행 수요는 늘었지만 항공 운항 노선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항공편 취소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모두 21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월 30건 안팎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지난 4월 이후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취소되면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던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 최대 7일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한데요.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강도가 오전보다는 약해지면서 남부 내륙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요. 경남 지역에만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강한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남동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오전에 비해 지금은 비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요. 현재 남해안 일부 지역에만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부지방에는 오늘 하루만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곳이 많고 오전까지만 해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컸던 곳이 많습니다. 적은 양의 비에도 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비가 그치는 내일 아침까지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남의 한 많은 곳은 총 강우량이 150mm 이상을 기록하겠고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국지성 호우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 동안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또다시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은 호우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대통령실의 최근 사적 채용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계속 확산하고 있죠. 정치 공세라는 여당의 입장, 국정조사를 해보자는 야당의 입장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정치권 공방 짚어봅니다.